예,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대구대학교 AI학부의 정기만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대학교 혼합현실융합연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강의할 주제는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건데요. 이 메타버스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메타버스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는 합성어입니다. 메타, 초월이라는 의미를 갖는 메타라는 용어와 그리고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초월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게 위키피디아의 정의에 의하면 확장 가상 세계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3차원 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생활에서 되고 있던 여러 가지 활동, 대표적으로 직업이라든가 금융, 학습 이런 것들이 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연결돼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정치라든가 경제, 사회 여러 문제들을 현실과 비현실, 즉 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뭐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실세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3차원 가상세계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메타버스로 보고 있고요. 이런 게 궁극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혼용이 된다면 우리가 메타버스가 꿈꾸는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1992년에 나온 장편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아바타라든가 메타버스의 개념이 처음 도입이 됐고요. 이 메타버스 세상, 가상 세상 안에서 신종 마약이 있는데 이 신종 마약이 사용자의 뇌를 망가뜨린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다룬 게 바로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장편 소설이 되겠습니다. 이 장편 소설은 이후에 많은 그 IT 그 기업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아주 유명한 그 소설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소설 한번 읽어보시면은 새로운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의 가장 궁극적인 것들을 살펴보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디 플레이 원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어서 되게 유명한 영화고요. 실제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레디 플레이 원에서 그려지는 세상이 우리가 메타버스의 최종 목적지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가상 세계에서 실세계에서는 이렇게 생활이 윤택하지 않지만 가상 세계에서는 저렇게 화려한 파티장에도 가고 여러 사람과 만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린 게 바로 레디 플레이 원이 되겠습니다. 이 레디 플레이 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 가상 세계와 실세계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느낌을 실세계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 나온 거 위쪽에 보시면 이제 가상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주인공이 여성분과 이렇게 춤을 추게 되면 아무래도 손이 터치가 되고 할 때 그 상대방이 손이 자기 몸에 닿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슈트라고 하는 거를 입고 그 슈트를 통해서 감각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까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저런 기술들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되기에는 좀 고가이기도 하고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미완성인 게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런 것들이 된다면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구별되지 않는 메타버스가 목표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이 레디 플레이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를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건데요. 증강현실은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겹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아날로그 대상에다가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을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증강현실 앱이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증강현실의 장점은 실제감이 높고 몰입감도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왜냐하면 실세계의 정보 위에다 가상세계 정보를 얹다 보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로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라이프 로깅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대표적인 라이프 로깅이 되겠습니다. 라이프 로깅은 그 의미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정보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SN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세상으로는 이제 거울 세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러 월드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다가 그대로 투영시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구글 어스죠. 이제 구글 어스에 가시면은 우리 실제 지구를 인공위성 사진이나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매핑을 해놨죠. 그래서 실제 지구의 현실 세계를 그 3차원 가상 세계인 디지털 정보로 투영시켜 놓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거울 세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VR이라고 하죠. 이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가장 큰 차이는 가상현실은 가상세계만 보는 거고요. 실세계를 보지 않는 데 비해서 증강현실은 실세계에다가 가상세계를 얹어서 보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은 실세계를 보지 않고 그냥 모두 가상으로 만들어진 것들만 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가상현실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이나 사물의 그 행위가 초점이 맞춰져서 그 행동하는 것이 가상의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현실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VR 게임, 뭐 페이스북에 있는 호라이즌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메타버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 나온 것 같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레디 플레이어 나오는 그런 세상을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현재에도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메타버스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대학들이 그 졸업식이나 입학식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순천향대학교에서는 그 입학식을 저렇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진행을 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직접 모여서 하는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저렇게 가상으로 모이고요. 가상 세계에서 그 다른 친구들, 다른 신입생들도 인사도 하고 입학식도 저렇게 가상 세계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들에서만 이런 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업들도 당연히 대규모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진처럼 실제 삼성증권의 경우는 2021년도 행사를 저렇게 가상 세계에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삼성증권 같은 회사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동시에 저런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감염병 우려 때문에 저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해서 큰 호응을 받았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제일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블랙핑크의 실제 멤버들이 있지만 블랙핑크의 멤버들을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서 또다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블랙핑크라는 걸그룹이 하루에 할 수 있는 행사가 제한적이지만 저렇게 가상의 멤버들은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 무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이라든가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사용자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산업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분야에 메타버스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메타버스를 가지고 이런 전시회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시회 산업도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취소됐는데 그거 대체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저희 사진에 보이는 거는 대구에 있는 엑스코어를 이제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에서 저런 그 행사를 메타버스 했던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 있는 동영상은 뭐 간단하긴 하지만 요거는 저희 대구대학교가 2021년에 공학제를 그 메타버스에서 하기 위해서 초기 만들고 있던 결과물을 보여준 겁니다. 저렇게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본인도 저 메타버스 세상 안에 들어가 있고 다른 친구들 아니면 다른 기업인들도 들어오셔서 서로 질문도 하고 상대방의 작품도 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전시장을 만들어서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보실 사례는 이제 교육의 사례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자료는 지금 계산 성당입니다. 대구에 있는 유명한 성당이죠. 이 계산 성당을 대구에 계신 분들은 가보실 수 있겠지만 대구에 살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멀리 계신 분들은 이런 계산 성당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데 이런 메타버스에 와서 계산 성당의 정보를 얻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리배를 타고 움직여 가면서 그 주변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용을 해서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 계산 성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계속해서 이제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의 장점은 저렇게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VR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미지만 가지고 할 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없었는데 실제로 그 환경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일치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유적지라든가 또 다른 대구의 정보들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실제로 대구의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서비스했던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 외에도 이제 그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요즘 가상 세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예는 실제로 대구의 한 기업이 만든 그 가상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섬에다가 땅을 이렇게 분양을 하고요. 만약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땅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건물을 짓고 원하는 상점을 열거나 아니면 거주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 상점을 그러니까 이런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면 제일 많이 하시는 건 사실 상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갤러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편의점을 만들어서 편의점 회사들은 여기다 입점을 해서 자신의 제품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상의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점 형태로 만들고 싶으시면 상점 형태로 아니면은 거주 공간 형태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일반적인 집 형태로 이렇게 본인이 마음껏 꾸며서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상 공간을 만들어 두면 그 안에 여기서 장사를 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은 뭐 교육기관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세상에 이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세상과 거의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갤러리 얘기를 드렸는데 이 공간에다 갤러리를 만드시면 본인의 작품 또는 아니면 본인 갤러리에 있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여기다 전시를 하고 그 전시를 바탕으로 그 매출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실제 돌아갔던 것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유명한 사례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BTS 유명한 그룹이죠.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표한 게 바로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포트나이트에서 그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제 게임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 메타버스에서 발표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포트나이트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이 이 BTS의 그 새 앨범 론칭을 보기 위해서 그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 포트나이트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BTS의 이 작품 그 출시를 보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면서 서로 이제 윈윈을 했던 그런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새 노래를 런칭할 때 뭐 이렇게 공간을 임대해서 하더라도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지만 이렇게 가상 세계에서 하면은 한 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황리에 다이너마이트를 발표했던 예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공연들이 취소됐죠. 대부분의 공연들이 취소됐고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미국의 힙합 뮤지션도 2019년까지 열심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콘서트도 하고 행사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행사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이 그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뮤지션이 생각한 게 바로 가상세계에서 콘서트를 열자라는 거였고 그 무대로 포트나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예제에 나와 있는 이 거인처럼 보이는 이 분이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뮤지션인데 이렇게 이제 자신의 3D 아바타를 가상세계에 넣고 이 안에 포트나이트에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를 보고 싶은 분들이 비용을 내고 들어와서 그 시청을 했습니다. 이때 동시 시청한 그 인원이 1230만 명 정도, 1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시 시청을 했고요. 이 45분의 공연과 그 이후에 그 부가적인 수익으로 2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이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뮤지션이 2019년까지 코로나 직전에 실제로 일반적인 콘서트를 수만 명씩 불러서 콘서트를 할 때 1회당 평균 매출이 약 17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 번의 공연으로 그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이 그 메타버스에서 활동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알린 아주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이후에 많은 그 뮤지션들이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행사들이 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 이미지는 BTS의 그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실 위버스는 아직은 메타버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하이브라는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위버스를 론칭한 가장 큰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이 위버스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속사의 그 뮤지션들만 이렇게 입점시키는 데 비해서 이 위버스는 모든 다른 소속사의 뮤지션들도 이제 집어넣어서 다양한 음원도 팔고 뭐 굿즈도 팔고 하는 것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적인 플랫폼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위버스가 메타버스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의 일대 주주가 되면서 앞으로 그런 그 방향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에는 큰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 그 C라는 걸 따서 5C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캐논은 메타버스는 능동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에 게임 같은 거는 그 이미 개발자가 만들어 놨던 세계관을 따라야 되는데 이 메타버스는
사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세계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같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상세계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상세상에서 경제활동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원화를 사용하는데 미국에 있는 친구와 뭔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면 제가 환전을 해서 돈을 보내거나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이렇게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통화, 뭐 쉽게 말하면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메타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도 정착이 돼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연속된 것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컨티뉴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세계에서 했던 경험이 가상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상세계에서도 이루어졌던 경험이 실세계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런 특징 때문에 메타버스 세상 안에 편의점들도 입점을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이 입점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실제 물건을 팔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의점 업체들이 메타버스에 입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들의 새로운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제품을 메타버스 안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실세계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편의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상의 연장이라는 의미에서 그 편의점들이 메타버스에 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공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공간 공간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가상세계에서의 시공간이 실세계에서의 시공간과 그대로 연결돼서 궁극적으로는 시공간이 혼동되는, 이게 내가 가상세계에 있는지 실세계에 있는지를 혼동하는 정도가 되면은 메타버스가 완전히 정착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의 5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타버스는 아직 초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제 불법 행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는 그 메타버스 내에서는 가상 세계에서는 저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아바타가 다른 사람의 아바타한테 욕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성희롱을 했다든가 이런 거라면 그건 분명히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한국에서 한국 사람한테 욕을 한다면 저는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 아바타가 미국 사람의 아바타한테 욕을 했다고 하면 제가 처벌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것부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한국 사람이고 제 아바타 욕을 한 대상은 미국 아바타면 미국 경찰이 저를 처벌할 건지 한국 경찰이 처벌할 건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나 사법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정착되기 위해서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상 경제가 있어야만 메타버스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래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거부감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탈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가 많이 쓰였던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탈세가 필요한 이런 불법 단체들이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결국 가상화폐가 그 활성화되면 메타버스나 가상세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탈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앞으로 고민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제 가상세계와 실세계가 혼동이 되면 가상세계 중독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문제가 대두된 것처럼 가상세계에 대한 중독 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를 궁극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감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5가지 감각이 있죠.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오감 중에 현재 기술로는 제일 발전된 게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은 여러분들 TV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니터를 보면 아주 실세계와 잘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잘 나오죠. 그래서 시각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나머지 그 감각들도 그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그 궁극적으로 이룰 텐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음향 문제입니다. 음향 문제는 우리 지금은 저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음향은 스테레오 음향이라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귀에 서로 다른 음이 들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공간 음향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공간 음향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 한데 이 청각의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몰입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공간 음향 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R, VR 장비의 발전. 이거는 시각의 만족도는 지금도 꽤 높이 돼 있지만 뭐 멀미라든가 이런 문제를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보시면은 감각의 문제입니다. 아까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만지면은 그 만진 것을 인식해서 상대방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촉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촉각에 대한 것들을 아까 슈트 형태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제품도 나와 있지만 아직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상용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개발이 된다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어려운 두 가지가 바로 후각과 미각입니다. 후각은 이제 냄새고요. 미각은 이제 맛을 느끼는 건데, 자, 후각은 냄새를 이제 맡는 게 왜 어렵냐면, 만약에 저희 지금 한 장면에서 꽃밭에 있다가 바다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꽃밭에 있을 때도 냄새를 맡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장미밭이라고 하면은 장미 향기를 뿌려주면 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바로 다음 장면이 바다다라고 하면 이 장미향을 싹 제거하고 바로 바다 향기를 뿌려줘야 되는데 이미 뿌려져 있던 향기를 쉽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 냄새를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미각입니다. 미각은 우리가 혀에서 느끼게 되는데 우리 혀는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할 때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혀에다가 뭔가 자극을 주려면은 입 안에다가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입속에는 침이 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타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분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후각과 미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 그리고 그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앞으로 정말 발전할 것이냐, 어떤 대세로 이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제페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랄프 로렌, 우리 그 유명한 의류 회사 있죠? 그 랄프 로렌이 제페토 안에서 제품을 팝니다. 물론 실제 랄프 로렌 옷을 파는 게 아니고요. 아바타에 입히는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들을 팝니다. 저 실제 랄프 로렌 옷이 뭐 50만 원, 100만 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 제페토에서 파는 옷은 뭐 5천 원, 만 원, 뭐 이런 저렴한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이 팔립니다. 그 옷을 하나 만들어내면은 뭐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고 이런 거를 하죠. 자,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저런 게 그냥 애들의 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를 많이 쓰고 있는 층인 젊은 친구들은 이런 환경에 아주 익숙하고요. 현재 저 친구들이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 친구들은 계속 메타버스 환경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회사의 모든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 회사의 서버에 놔두고 회사 데이터는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여러분들 쓰고 있는 웹하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익숙하게 쓰고 계시죠, 그렇죠? 심지어
많은 회사들이 다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도 G클라우드라고 해서 정부의 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대 초반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누가 쓸 거냐라고 많이 고민했었죠.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누가 남의 서버에다 넣을 거냐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보셔도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우리 90년대에서 2000대 초반까지는 옛날 피처폰이라고 해서 그냥 전화만 되는 그런 폰들을 사용을 하셨었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우리나라에도 아이폰이 나온 때만 해도 저런 비싼 고가의 스마트폰을 누가 쓸 거냐라고 생각을 했고 스마트폰은 성공하지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아닌 폰을 사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비슷한 예로 우리 산업혁명 시절에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 1800년대 초에 공장에 도입된 기계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나의 일자리를 뺏은 저 기계를 부수면 내 일자리가 다시 생기겠지라는 생각에 기계를 부수러 다니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장에 가서 때로 몰려와서 기계를 부수고 했었죠. 그거를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러다이트 운동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공장주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와서 기계를 부수면 노동자를 다시 고용할 것 같지만 이미 공장주들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 기계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더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도 많이 내니까요. 그래서 결국 러다이트 운동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많이 도입될 때 컴퓨터에 대한 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사이버 포비아도 한때 나왔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도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정리가 됐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국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한때 유행은 아니고요. 이게 결국은 아까 있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처럼 앞으로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 것처럼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앞으로는 이 메타버스가 결국 웹을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는 지금 한때 지나간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자리 잡을 대세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그쪽을 연구하거나 적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장표인데요. 제가 많이 쓰는 이미지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이미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지금 저 제일 높은 건물 위에 GM이라고 적혀 있는 저기 바로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 우리나라로는 이제 쉐보레가 GM의 한 계열사입니다. 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한때 잘 나가던 도시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가장 못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저 블럭만 딱 벗어나면 이렇게 건물의 유리창도 막 깨져 있고 되게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망하면서 저 디트로이트가 망했는데요. 우리가 미국 자동차 이렇게 떠올리시면 저희가 어릴 적에는 미국 자동차가 되게 좋은 자동차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미국 자동차는 배기량이 크고 왜냐면 미국은 기름값이 싸니까 배기량이 크고 그냥 일반 자동차도 5000cc, 8000cc 막 이런 거를 타다 보니 이제 고유가 시대에 점점 외면을 받았죠. 근데 세상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효율이 좋은 컴팩트카 그리고 낮은 배기량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일본 자동차나 한국 자동차처럼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미국 자동차는 그런 거를 거부하고 그냥 여전히 큰 배기량, 무거운 차 그런 것들만 만들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몰락의 길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였던 디트로이트도 함께 멸망을 했고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디트로이트처럼 되자는 게 아니라 디트로이트처럼 되지 말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는 한때의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무시하신다면 디트로이트가 망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IT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